산타로사 블루홀 동굴은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즐기는 곳이다. 탐험을 즐기며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은 더 깊은 곳을 가려 하지만 철창이 탐험을 막는다. 그들은 아쉬워만 할 뿐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철창이 생긴 이유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동쪽으로 161km 떨어진 곳에 산타로사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도시 한쪽에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수영 장소가 있다. 평범한 연못처럼 보이는 이곳의 물은 짙은 파란색이다. 이것은 이 연못이 그저 얕고 흐린 연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이빙 명소 중 하나다. 이 블루홀은 66번 국도에 바로 위치해 있다. 66번 국도는 무려 100년 전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미국의 고속도로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 도로를 타면서 블루홀을 방문하는 투어가 인기가 있었다. 훨씬 더 옛날로 가보면 원주민들에게 무한한 물을 공급하며 쉬어가는 장소였던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 어쨌든 산타로사의 블루홀은 자연적으로 솟아난 샘으로 알려져 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 생성되는 일종의 자연샘이다. 분당 3,000갤런의 물이 꾸준히 유입된다고 한다. 이는 3시간 만에 올림픽 수영장을 가득 채울 만큼의 양이다. 수면에 있는 입구의 지름은 약 24m이다. 표면에서 내려올수록 좁아지기 시작하다가 중간 지점에서 다시 넓어지기 시작한다. 마치 모래시계 같은 모양이다. 깊이 24m에 바닥 부분의 너비는 약 39.6m에 달한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뼈, 십자가 같은 역사적인 유물도 많이 발견되었다. 블루홀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블루홀의 끝은 아니다. 동쪽 끝에 아주 좁은 통로가 존재한다. 이 통로를 통해 여러 갈래의 길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 끝은 약 59m 깊이까지 뻗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통로 아래의 깊이가 모래시계 모양의 이곳보다 더 깊은 것이다. 동굴 탐험가들에게는 이곳이 설레는 곳이지만 이 통로는 그것으로 막혀 있다. 바로 철창이다. 이 철창이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산타로사 블루홀은 매년 전국에서 수천 명의 다이버 학생들이 온다. 이곳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좋은 이유는 물이 맑고 수온이 안정적이며 그리고 심각한 해류도 없다. 다이빙을 경험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거대한 수영장과 같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1976년 3월 10일 10명의 오클라호마 대학 학생들과 그들의 강사가 이곳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 그들은 수업의 일부로 이곳을 체험하기로 했다. 교육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수중 사진 촬영도 했다. 오전 10시 30분쯤에 모두가 다이빙 장비를 착용했다. 이들 중에는 마이크와 데이비드라는 학생이 있었다.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강사는 학생들에게 바닥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블루홀의 동쪽에 있는 통로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에게는 그 경고가 오히려 초대장 같았을 것이다. 그런 다음 마이크와 데이비드를 포함한 모두가 물에 내려가 탐험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크와 데이비드는 주변을 더 둘러보기 위해 아래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1.2m 정도의 좁은 통로 앞에 도달한다. 그들은 이곳이 경고했던 그 통로임을 인지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초대장을 받아버리고 만다. 마이크와 데이비드는 서로가 손짓하며 들어가서 확인해보자고 신호를 보낸다. 이 통로부터는 이 블루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 통로는 약 4.6m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간다. 공간은 좁고 벽과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모래가 많다. 위쪽에 수정같이 맑은 물이 아니다. 거대한 수영장이 아니고 이곳부터는 실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간다. 4.6m 깊이 지점에서 60도 각도의 통로로 이어진다. 오른쪽에는 막다른 길이었고 왼쪽의 통로에는 더 깊이 내려가면서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다.
좁은 통로를 지날 땐 굉장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다이빙을 하면서 바닥이나 벽에 충격을 주게 되어 모래들이 수중에 떠다니게 되면 시야가 차단될 수 있다. 이것을 실트아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숙련된 다이버가 아니다. 그들은 즐겁게 탐험하는 한편 뒤쪽에는 침전물들이 떠다니고 있다.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처럼 그들 뒤를 따라다닌다.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통로는 좁아 뒤를 돌기 힘들고 시야는 앞으로만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뒤를 돌아 짙은 그림자같이 침전물들이 떠다니는 광경을 보는 순간 그들은 직감한다. 그 초대장이 죽음의 초대장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이제 이곳을 나가야 한다. 하지만 시야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마치 거대한 흐린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았다. 그 구름 속에선 방향 감각도 모두 잃게 된다.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인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다이버는 패닉이 온다. 패닉이 오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 내리게 되는 것도 있지만 호흡수가 빨라지면서 공기 소모가 많아진다. 거기에 당황해서 움직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호흡수도 같이 빨라진다. 그들은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 자꾸만 벽에 부딪힌다. 이럴수록 실트아웃은 더욱 심해진다. 수없이 벽에 부딪히며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마치 빨대를 통해 숨을 쉬는 것처럼 숨이 막혀오기 시작한다. 공기가 다 떨어진 것이다. 한편 체험을 끝낸 남은 학생들과 강사들이 데이비드와 마이크가 한참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학생들과 강사는 블루홀로 다시 내려가 30.5m에 걸쳐 그들을 수색했다. 데이비드와 마이크와는 달리 남은 학생들은 안전에 유의하며 수색을 진행했다. 이 수색 중에 그들은 동쪽 아래 통로 안 바로 근처에서 마이크를 발견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생기가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데이비드를 수색하기 위해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데이비드를 찾으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시 이 블루홀 아래의 탐험은 초기 상태였다. 그래서 이 통로의 끝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실트아웃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자원봉사로 온 구조대도 다수 왔지만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한 번에 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점점 수색은 늦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비드도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했을 거라고 구조대 팀은 생각했다. 사고가 난 다음 며칠 동안 구조대 팀은 수색을 진행해 최대 55.2m 깊이까지 도달했다. 블루홀의 바닥의 깊이보다 2배 이상 깊은 곳이다. 이 안에는 많은 방과 통로로 이어져 있다. 마침내 구조대원 한 명이 마지막 방에 도착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주 밝은 손전등으로 방을 비췄다. 벽 끝에 동그란 빛이 비치는 것으로 방의 크기를 가늠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벽에 비치는 동그란 빛은 없었다. 방이 너무 커서 길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거기에 더해 이 좁은 통로들이 위험한 점은 다이버들이 뿜어낸 거품이 해류를 흔들어 천장에서 바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이 작은 자극으로도 위험해질 정도로 이 통로 안은 불안정했다. 어떤 다이버는 농구공만한 바위가 등에 떨어진 적도 있었다. 또 다른 다이버는 60cm 크기의 바위에 부딪힌 적도 있었다. 여전히 물도 흐릿했다. 구조대팀은 더 이상 이 위험한 통로에서 수색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결국 사고 4일 후인 3월 14일 수색은 중단됐다. 데이비드와 마이크의 사고 이후에 이 통로 입구에는 철창이 설치된다.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려 136.1kg에 달하는 철창을 설치한다. 하지만 이 철창은 한 달 만에 임시 제거된다. 데이비드를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놀랍게도 데이비드 역시 통로 입구에서 얼마 안가 발견되었다. 이전 구조대 팀이 수색한 노력에 비하면 허탈한 결과였지만 그의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다는 결과에 안도하였다. 그리고 철창은 다시 설치되었고 이 철창은 아주 오랫동안 무모한 탐험가들의 목숨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정확히 37년까지였다. 그로부터 37년 후 2013년
ADM 탐사 재단이라는 이름의 다이빙 조직이 산타로사 블루홀의 지도 제작 허가를 받아낸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봉쇄되어 있던 블루홀 안쪽 깊은 곳을 37년 만에 완전히 탐험하려 한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입구 위에 무거운 철창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블루홀의 바닥에 도착하자 그 임무는 바뀐다. 바닥에 엄청난 양의 바위와 잔해물이 발견되었다. 시청의 보고도 없이 군대가 버려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통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닥을 파고 잔해물을 제거해야 했다. 하지만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큰 바위가 길을 막았고 이로 인해 접근이 차단되어 3년 동안 진행이 중단되었다. 2016년 마침내 지도 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임무를 위해 당시 숙련된 다이버 중 탐험을 이끈 사람은 전설적인 탐험가 마이크 영이었다. 그와 셰인 톰슨이라는 또 다른 해군 다이버는 며칠 동안 블루홀의 지도를 작성하고 고정된 라인을 설치하여 실트아웃 현상이 오더라도 빠져나갈 가이드 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3월 26일까지 탐험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최대 깊이인 59.4m까지 탐험을 완료한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아마도 이날은 다이빙 여정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했을 것이다. 마이크 영과 셰인은 다시 물속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마이크 영이 내려가서 하려고 했던 일은 마지막 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설치한 가이드 라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라인은 제거한다. 다이빙 팀은 이 통로의 끝을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이 탐험은 너무나도 위험했다. 44m 정도 깊이에서부터 커다란 바위와 큰 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통로를 조심스레 헤엄치면서도 이 불안정한 바위들을 조심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돌아설 공간조차 없을 때도 있었다. 셰인이 44m의 통로를 통과한다. 다음 마이크 형도 그곳을 통과한다. 그리고 또 바닥에는 바위와 잔해가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곳은 깊지만 오히려 넓고 가시성도 좋아서 생각보다 탐험이 수월했다. 바로 다음 구역을 향해 나아간다. 다음 구역에 도달하자 마이크 형은 셰인 앞에서 손을 들어 기다리라고 신호를 보냈다. 이는 물 위에서 미리 계획했던 것이다. 여기부터는 한 사람이 안쪽으로 가서 라인을 제거하고 오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마이크 형이 그 일을 맡는다. 마이크 형은 바위의 작은 틈으로 헤엄쳐갔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통로가 훨씬 위험해진다. 바위들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공간이 너무 좋아서 마이크 형이 팔을 이용해서 몸을 끌어당겨야 했던 곳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문제없이 라인에 도달할 수 있었고 곧 라인을 제거하려 했다. 그런데 문득 그는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블루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카메라는 셰인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라인을 제거하는 것을 멈추고 셰인을 부르기 위해 돌아선다. 1976년 사고처럼 마이크 형도 돌아서자 침전물들이 시야를 가린다. 이들은 숙련된 다이버들이었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아무리 조심해도 바위에 부딪히고 모래를 걷어차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가이드 라인을 설치해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돌아서서 셰인에게 가려고 몇 번 발을 차는데 누군가가 다가온다. 셰인이다. 몇 분 전 마이크가 통로 안으로 들어가고 계획대로라면 셰인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셰인은 그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 그도 역시 탐험가였기 때문에 이 블루홀의 끝을 직접 보고 싶었다. 그는 마이크 형을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두 사람이 가까워져 가는 그 순간 셰인의 몸이 갑자기 우뚝 멈춰선다. 나아가려 하지만 움직여지질 않는다. 그의 공기 탱크가 틈새에 끼인 것이다. 마이크 형은 미리 이런 것을 염두해 공기 탱크를 측면에 장비했지만 셰인은 등받이로 착용했었다. 거기에 셰인은 도대체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의문이 마이크 형의 머리에 맴돌며 두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한다. 마이크 형은 셰인이 머리를 이쪽으로 향해 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낸다. 셰인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한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좁은 틈새에 들어가 셰인을 붙잡는다. 그리고 있는 힘껏 당겨 안쪽 방까지 끌고 온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리며 침착을 유지하려 한다.
침전물들 때문에 셰인이 보이진 않지만 가이드라인이 움찔거리는 것을 느끼며 셰인이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순간 가이드라인이 마이크의 손에서 뚝 끊긴다. 셰인이 라인을 세게 잡아당긴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주변을 두드리며 라인을 다시 잡으려 한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그 선이 유일한 생명선이다. 그는 호흡이 빨라진다. 37년 전 그 학생들처럼 패닉이 오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상황 역시 대비했다. 탐험에 필요한 공기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를 준비해왔다. 사고 역시도 대비한 것이다. 그는 생각한다. 시간은 많다. 라인만 다시 찾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는 잠시 진정하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본다. 방향부터 다시 잡았다. 그리고 라인을 찾아보며 그곳으로 나아간다. 마침내 그는 작은 틈을 느끼고 그것을 통과한다. 그때 갑자기 바위 사이의 작은 틈에서 셰인의 팔이 뻗어나오는 것을 느낀다. 그 팔의 움직임은 마치 물 밖에 나온 생선같이 팔딱거렸다. 마이크 형은 셰인이 패닉이 온 것을 직감했고 안심시키기 위해 셰인의 팔을 잡는다. 셰인을 꽉 잡아 안심시키며 구할 방법을 생각해낸다. 마이크 형은 이곳 가까이에 통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낸다. 그리고 셰인을 끌어당겨 그곳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그 통로 입구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 마이크 형이 안내하면서 이제 돌아서 통로 입구를 건너가려는데 패닉에 빠진 셰인이 허겁지겁 기어가기 시작한다. 다이빙에서 이런 무질서한 행동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셰인은 오로지 살기 위한 본능으로 온몸을 사용해 통로를 지나려 한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통로에 완전히 끼어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셰인의 발은 마이크 형의 머리에, 마이크 형의 발은 셰인의 머리에 향한다. 서로가 발로 헤엄칠수록 서로를 방해한다. 셰인의 발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져 간다. 이런 혼란 속에서 그는 마이크 형의 슈트에 있는 밸브를 발로 차서 부수기도 했다. 마이크의 수영복이 차가운 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정말 모든 상황을 대비한 마이크 형이지만 이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살려면 탈출해야 한다. 마이크 형은 다리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틈새를 찾아 그곳으로 다리를 넣는다. 그러자 셰인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마침내 서로 떨어질 수 있었다. 셰인은 바로 앞으로 나아갔다. 마이크 형도 잠시 숨을 돌리고 셰인이 통과한 통로를 다시 가려 하는데 발 한쪽에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핀 한쪽이 없어진 것이다. 셰인과 엉켰을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마이크 형은 통로를 다시 통과하며 더듬거리며 핀을 찾았다. 다행히 바위 위에 핀이 있었다. 그는 큰 안도감을 느꼈다.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제는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셰인은 이미 보이지 않았고 셰인을 다시 찾기보다는 마이크 형은 자기가 위쪽이라고 생각한 방향으로 일단 계속 나아갔다. 또 위쪽 통로를 찾은 마이크 형은 그곳을 나아간다. 다행히도 이 통로 안은 실트아웃이 심하지 않았다. 조금의 가시성이 있었고 그쪽으로 헤엄쳐 가면서 그는 가이드라인도 볼 수 있었다. 라인을 잡자 라인의 미세한 진동이 또 느껴진다. 셰인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그 순간 주저하지 않고 돌아선다. 셰인을 돕기 위해 그 방향으로 다이빙을 시작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진동이 점점 잦아들더니 축 늘어진다. 마이크 형은 셰인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안 좋은 생각이 든다. 그는 다시 아래 통로로 들어가 셰인을 발견한다. 안타깝게도 마이크 형의 안 좋은 생각은 적중했다. 슬퍼할 시간도 없이 그는 셰인의 장비를 해제시키고 그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때 마이크 형의 몸 안에 물이 흐르는 것을 느낀다. 셰인과 엉켰을 때 다이빙 슈트 내부에 물이 들어온 것이다. 그는 얼른 물에서 나와 체온 관리를 해야 한다. 구조 활동을 할 때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셰인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시 가이드라인으로 가서 잡는다. 구불구불한 통로와 방을 통과하여 다시 돌아온다. 마침내 동굴 입구 바로 위에서 구조를 준비 중인 다이버를 만났다. 그는 셰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그는 2시간에 걸친 긴 회복을 시작했다. 그는 수면으로 올라온 후 좀 더 시간을 들여 몸을 풀고 진정시켰다. 경찰이 도착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과정에 그곳을 아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셰인의 시신을 회수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사실도 깨닫는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셰인을 만난다. 그의 옷은 완전히 찢겨진 채로 발견되었다. 그는 바위 사이를 헤엄치느라 몸 전체가 찢어져 있었다. 마이크 형은 말한다. 그곳은 그가 가본 동굴 중 가장 험난한 동굴이라고 한다. 그러나 산타로사 블루홀은 여전히 인기 있는 다이빙 명소다. 오늘날까지도 동쪽 아래 통로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지만 셰인과 마이크 형의 사고 그리고 동굴 역사에도 그러했듯 감히 예상하건대 136kg 철창으로는 이곳의 탐험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